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오니까 여기 지금 유신의 추억이라고 또 판넬이 쭉 있습니다. 차분차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는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기도위 사건이라고 해서 75년 4월 8일에 참 대법 확정 판결 이후 24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8명을 사형 집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배상 판결이 났죠. 그래서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아마 1,000억이 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근데 그 국가에서 배상을 한들 이미 세상 떠난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혹시 그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기도의 사건 관련자 아는 분들이 계시면 만나시면 정말 깊은 위로의 그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남영동 1985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좀 악역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그 악역 전문 배우가 있거든요. 명계남이라고. 그래서 걔를 시켰습니다. 걔가 못된 짓은 다 했고 저는 이제 말로만 했습니다. 1985년에 김근태 선배께서 남영동에 끌려가서 참혹한 고문을 당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그게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니까요. 그 여자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젊은 20대 기자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있었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뭐 12위, 13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 우리 현대 역사가 어땠는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2012년 12월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한 선거를 해야 되는 이때인데 2012년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국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사 그래서 고조선부터 동학까지가 290페이지예요. 동학 이후 지금까지가 딱 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2년 지금의 대구 이거는 지난 100년 역사가 만들어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왜 대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구상의 현대 국가 중에서 자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거는 역대 정부가 국민이 역사를 알면 현실을 알면 당신 물러나 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서 국민을 문맹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세종이 워낙에 뛰어난 분이라서 한글을 못 읽는 분은 없어요. 문맹은 아니죠. 대신 역사맹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모르게 무식하게 만들어 왔다 이겁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으십니까? 아니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 하면 뭐해요? 안 가르치는데 태정, 태세, 문단사는 다 외우죠. 그거 외운다고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됐으며 대구는 왜 처음에는 전국의 제3위 도시였는데 왜 지금 6위, 7위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까? 왜 그 자랑스럽던 섬유 도시 1950년대에는 호남 사람이 대구 와서 출마해서 당선됐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국민의 정부 때 처음으로 근현대사가 독립이 됐고요. 참여정부 때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필수해서 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는지 신문 보도 보셨죠?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꾸랍니다.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빼랍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하는 태도입니다. 그나마 전혀 역사를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놈의 선택 과목인 현대사까지도 이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것. 그들의 의도가 뭐겠냐 이겁니다. 왜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들의 의도대로 당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와서 젊은이들이 참 많으십니다. 대구 청년 실업률 전국 1위죠. 뭐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불만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는 분들 이 엄청난 대학 등록금 꼭 내면서 대학 다녀야 될까 고민이죠. 우선 대학 졸업해야 일자리가 없는 걸. 그러니까 대구에서 영남대학교 가면 4년에 2천만 원 정도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4년 다니면 1억 빚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애인한테 결혼하자고 말을 못합니다. 운 좋게 일자리 잡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구할 수 없죠. 단칸 지하 전셋방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 못해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결혼했다 칩시다. 임신을 못해요. 애를 낳으면 어렵게 얻은 직장 잘릴까. 보육은 어디다 맡기나. 애를 못 낳습니다. 용기 있게 애를 낳습니다. 보육비 조금 나이 들어갑니다. 40대쯤 되면 직장 떨려날까. 내 아들 딸 사교육비 어떻게 담당하나. 노후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털크덕 65세 넘어서 은퇴했습니다. 연금 쥐꼬리만하게 나오는 거 없는 분도 많죠. 연금 못 받는 어르신들이 300만 명입니다. 모든 세대가 불안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 좀 더 잘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되돌아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기억 한번 해보시죠 어르신. 그때 이명박 후보께서 뭐라 그랬냐면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내가 살리겠다. 방법은 줄푸세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남북관계 퍼주기 안 하고 상호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나. 우리 경제가 제일 언제 어려웠습니까 어르신? 50년대 보릿고개 넘고 나서는 97년에 IMF 당했을 때 제일 어려웠습니다. 엄청나게 해고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96년에 개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었는데 97년에 7,800불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정부 끝나던 2002년에 12,000불 됐고요. 노무현 정부 끝나던 2007년에 22,000불 됐습니다. 딱 3배 됐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대한민국 7년 걸렸습니다. 미국 10년, 독일 13년 걸렸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고요? 참여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 4.3%입니다. 국민의 정부 5.1%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15,000불 소득 시절에 성장률 3.5%였습니다. 참여정부 4.2%, 세계적인 모범국가였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늘 수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허구헌날 중국은 10% 이상 성장하는데 민주정부가 무능해서 이것밖에 못한다 이렇게 씹어 돌렸죠.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명박 후보. 그런데 그때 왜 우리는 이명박 후보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뽑아들였을까? 사는 게 어려워서 뽑아들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살기가 어려워졌냐 이거예요. 97년에 외환 위기가 와서 IMF 식민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금부치 끈에다가 돌반지 끈에다가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죠. 그랬는데 그때 IMF가 우리에게 강제한 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해고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라. 97년 이전까지는 우리는 한번 취직하면 평생 보장하는
시스템이 그런 제도였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된 건 아니지만 일본이 평생 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던 거거든요. 마구제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린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젊은데? 자영업자 한 겁니다. 여기 음식점 만들고 뭐 전자 대리점하고 빵집하고 커피집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정규직 800만 명, 비정규직 800만 명, 자영업자 800만 명, 특수고용직 250만 명. 특수고용직은 뭐냐? 간병인, 배달하는 분, 이런 분들을 특수고용직, 요구르트 아줌마, 이렇게 그런 분들이 특수고용직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구조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뽑아들였죠. 그럼 IMF는 왜 왔냐 이겁니다. IMF는 왜 왔냐. 여기 대구 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계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6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뭐 어떻게 했냐면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재벌 중심으로 성장하자, 이런 정책을 선택하신 겁니다. 재벌 중심으로 빨리 성장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대만은 어떻게 했냐면 재벌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후유증이 온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된다. 중소기업 100여 개가 대기업 하나를 떠받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이완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을 펼친 거죠. 이게 단 한 번도 변화 없이 97년까지 간 겁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됐으니까. 36년 동안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을 펼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재벌들이 영역 전쟁을 해요. 현대자동차 있고 기아자동차 있는데 삼성자동차가 들어와. 현대영행이 발전설비 공장을 만드는데 현대중공업도 들어오고 대우중공업도 들어오고 삼성중공업도 들어와. 제철, 포항제철이 있는데 한보철강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중복 투자와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부도 사태가 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합니까? 그럼 단순하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경제 정책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의 이건희 씨가 삼성전자를 운영해요. 이 회사가 2만 원을 벌어요. 노동자가 10,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노동자 10,000명당 월급을 1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씨가 10,000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3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10,000원이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겁니다. 1원 월급을 받는데 노동자가 10,000명이 최저 생계비가 1원 50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라면 먹으면서 살았어요. 월급이 2원 됐잖아요. 앞으로 월급 더 오르겠지 라고 예상하면서 2원을 다 씁니다. 하루는 외식하고. 그런데 이건희 씨는 10,000원을 월급 받잖아요. 이 사람은 삼시세때 철갑상어를 먹더라도 생활비가 1,000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더 벌었을 때 10,000원을 노동자들에게 1원씩 나눠주지 말고 이건희 씨한테 2만 원을 주면, 이건희 씨는 그전에는 9,000원 예금하다가 19,000원을 예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금된 돈을 재투자해서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 그 공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고용해 주니까 그럼 국민들도 월급 받으면서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신문에 자주 나오는 낙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수 효과라는 게 97년도 IMF 이전에는 일부 작동이 됐어요. 60년대, 70년대는 아주 잘 작동이 됐고 97년 이후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구의 어르신들께서, 젊은이들 60대, 70대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옛날에 살기 좋았다. 맞습니다. 살기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허리띠 졸라 맸다가 국가가 발전하면서 내 월급도 올랐거든요. 그때는
60년대, 70년대는 특히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워낙 갖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97년도 이후에는 이미 더 이상 노동집약 산업도 없고 대기업이 돈을 더 벌어봐야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을 이렇게 키워왔으면 재벌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고용을 해주는 거,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두 번째는 세금을 많이 내서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 고용이 10년 전에 340만 명이었는데 이제 27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규모는 늘어났는데 고용은 줄었어요. 사내에서 하청을 해버리니까. 그럼 세금이나 많이 내주냐 이거예요. 일본 도요타가 30% 냅니다. 현대자동차 18% 내고 삼성전자 12%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허리띠 졸라매고 재벌을 키웠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젊은이들은 얘기하시죠. 나는 재벌 키운 적 없어. 어르신들은 난 좀 기여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지금도 여전히 재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두 가지 예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 물가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잘 모르겠다 그랬어. 난 도대체 물가 오르는 이유 모르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수출업체 수출 잘 되게 하려고 고환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 수입해서 쓰거든요. 수출업체 돈 벌게 해주려고 이 오른 물가를 시민 한 사람이 부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재벌들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예를 드릴게요. 지금 이 전기가요.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가정용은 6단계 누진으로 돼 있거든요. 10kg까지 100원, 11kg에서 20kg까지는 2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단계로 돼 있는데 이 최고위 구간의 요금은 산업용 전기의 8배입니다. 가격이. 8배 높아요. 왜 이러죠?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라는 게 일어났을 때 국가 경제가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국가가 도입한 게 뭐냐? 가정에서 국민들이 전기값을 비싸게 내라 이거예요. 그 비용으로 재벌한테 싸게 준 겁니다. 전기를. 지금도 40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째. 모르고 계셨죠?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리띠 졸라매고 대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첫 번째는 재벌이 무한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공정 경쟁이 되게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골목 상권에 못 들어오게 했어야 돼요. 자영업자들이 살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빵집에 커피집까지 하면 순두부 만들어요. 순대도 만들어 대기업이. 그러면 자영업자들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였어야 되고요. 비정규직을 줄여나갔어야 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는 게 그겁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사람들 경우 비정규직을 차례로 정규직으로 바꿨고 앞으로는 비정규직은 고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완벽하게 까꾸로 한 겁니다. 재벌들, 부자들 무려 5년 동안 세금을 80조를 깎아줬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하지 말라는 4대강 삽질에 23조 때려 부었어요. 지금 대구 시민들 낙동강 물 드셔야 되는데 저거 멀쩡히 흐르던 강이 낙동 호수가 됐어. 녹차 라떼가 됐어. 구미에서 자꾸 터지죠?
저 4대강 삽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4대강 삽질하면서 대기업들이, 대형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걸렸습니다. 감사원에 1조 2천억 헤쳐먹었대요. 근데 1조 2천억을 벌금으로 안 내. 1,500억인가 냈어요. 그러면 1억은 그냥 헤쳐먹은 거 아니에요. 예? 자, 이거를 해보자는 겁니다. 민주통합당이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대체 젊은이들이, 아니 사람이 살려면 말이에요. 대학 나왔으면 또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어딘가 가서 일을 해야 나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 그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 그러면서 경쟁에서 잠시 뒤처진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한두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지금 통신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핸드폰이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이건 문자나 뭐 가입비나 등록비나 이런 거 굳이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거든요. 통신비 대폭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부터 국공립대학 경우에는 등록금 반을 만들고 차례로 사립대학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돈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80조 세금 감면한 이 부자 감세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초대형 대기업 경우에 법인세를 상한선을 인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삽질 같은 쓸데없는 토건 사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110조가량 마련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 우리가 외환 위기 당해서 공적 자금 형성한 게 있어요. 부도를, 대기업 부도 건져주려고. 그게 160조입니다. 민주정부 9년 동안 그거 원리금 갚느라고 뼈골 다 빠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4년 차에 7조 들어갔습니다. 그 원리금 상환에. 복지를 확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년 동안에 국가와 공기업 부채를 410조를 늘려놨습니다. 이거 5% 이자하면 20조거든요. 원리금 한 10년 동안 갚는다 치면 얼마겠습니까? 60조가 됩니다. 원리금 상환에. 그래서 빠르게 확산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복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신문 보시죠.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신자유주의가 한계가 와서 유럽 경제가 흔들리고 그 여파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위 L자형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금년도 1.2%인가 성장했죠. 2, 4분기가. L자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초불황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견뎌낼 거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탈출구는 바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정당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 입국을 정책을 펼쳤어요. 60년대부터. 한 번도 정책 기조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진 불가능한 통상 국가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3면이 바다에 한 면이 휴전선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모든 수출입을 바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일본이 지난 세기에 왜 한반도를 침공했냐? 섬나라로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지국가가 돼야 대국이 되기 때문에 침공했고 지금도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육지국가입니다. 1936년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거든요. 1936년. 그때 베를린에 어떻게 갔냐? 서울역 가서 기차 타고 모스크바 가서 한 번 갈아타고 베를린까지 갔어요. 그때부터 있던 철도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구에서 섬유산업 물건 만들었죠. 북경의 시장까지 도달하는데 45일 걸립니다. 지금 KTX를 부산발 KTX에 대구에서 떡 실어요. 자, 서울 평양 신의주에서 북경 갑니다. 하루 안에 도착하죠. 통관 얼마 걸릴까요? 통관 이틀 걸린다 칩시다. 3일이면 북경 시장에 도착합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죠. 저거 종북 좌파 아니야? 저 애비부터 종북이더니 저 새끼까지 종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퍼주려고 그러는구나 북쪽. 자, 이 남북관계 개선을 누가 맨 먼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다 그렇게 하시죠. 김대중이 했다고. 김대중이 했고 김대중의 양자 노무현이 했다. 저 종북 좌파들 이렇게 손가락질했죠. 누가 맨 처음에 했냐? 대구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한 겁니다. 노태우 대장이 대통령 된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91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정책 이름은 북방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는가? 80년대 말에 동구라파가 붕괴합니다. 소련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서냉전이 깨져요. 그런데 대한민국 통상국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중국의 바로 옆에 인류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어요. 저개발국이. 저 시장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에다가 30억 불을 퍼줬습니다. 30억 불을 생짜로 줬어요. 생짜로. 국교 정상화하자고. 그랬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잘했으니까. 북한하고 직접 대화하기는 어렵고 일단 소련하고 정상화하고 중국하고 정상화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대화가 되니까. 그러면 철도를 연결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먹고 사는 얘기예요. 남북의 경제 교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제 한계에 부닥친 이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서 했다고요? 설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두 번째는 대구가 왜 이렇게 침체합니까? 이게 원래 섬유도시였죠. 요즘은 뭐 자동차 부품 업체도 많고 그런데 이 섬유 업체였는데 섬유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노동집약산업이라서 다 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남아로 저임금 찾아갔죠. 중국 쫓아갔다가 다 쫓겨왔습니다. 지금. 자, 개성공단을 활용해야 됩니다. 개성공단에 여기 대구의 섬유업체 낡은 공장 있잖아요. 뜯어서 개성으로 옮겨요. 거기 임금이 월 120불입니다. 12만 원이에요. 월급이 12만 원이라니까. 아주 유능한 노동자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업무 지시를 우리말로 하면 돼. 월남말을 필리핀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에 퍼준다고요? 임금 5천만 불 주고 우리가 5억 불어치 물건 만들어 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대구의 낡은 공장 뜯어서 개성에 가서 12만 원 월급 줘서 떼돈 물건 만들어다가 떼돈 벌어서 그 돈으로 대구에 있는 공장 현대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재벌들이 뒤통수 지고 기술 뺏고 이래서 허덕거리는데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그 공단을 몇 개 더 만들면 중소기업의 활로가 완벽하게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지하 자원이 2006년도 기준 7,000조 원어치 깔려 있다고 그랬거든요. 금년도 가치 1경1천조입니다. 뭐 아연, 철광, 동양 최대 철광산이 있고요.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해가지고 1경1천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에서 이거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남북관계 단절된 이후에 북쪽에 있는 그 귀한 광산들 채굴권이 차례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 전역의 지하자원 탐사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자, 거기다가 북한에 유전이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탐사해보자. 그런데 신의주 앞바다에 많이 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유전 개발에 성공했어요. 근데 그 지층 구조와 신의주 앞바다 지층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원유 매장량 지금 추정가치 1경입니다. 가치 있는 거 5천조라고 치면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에너지가 1년에 100조거든요. 50년 쓸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자, 물류 중심 국가가 되는 거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의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일본 업체 중에서 중국과 교류하는 업체들은 이 영남 지역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긴 지진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의 이점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우리의 돈과 기술과 북쪽의 노동력을 합치자. 그쪽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이용하자. 이게 계산이 됩니까? 경제 가치로 금액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미래의 경제적인 이득을 다 버리고 아무 소득 없이 우리 영토의 반을 딱 잘라서 중국에 지금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쪽에서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 북한 땅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영토의 반을 잘라서 아무 소득 없이 중국에 그냥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이완용은 돈이나 받았어요. 은전 3천냥인가 받았습니다. 이완용이가 을사 오적에 을사늑약하고. 이게 뭔 반민족적인 매국행위냐 이거예요. 아니 종북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신 시절에 여기 유신의 기억 있죠? 한번 판넬 보세요. 유신 재판 받을 때 우리가 문익환, 이문영, 함석헌 등등 재판 받을 때 제가 맨날 가서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우리도 일사불란하게 유신 체제를 해야 된다. 이게 검사의 주장이에요. 북한이 독재라니까 우리도 독재를 하자 이거예요. 그때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냐면 공산 세력과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 세계보다 민주 세계가 좋다는 걸 국민이 경험해야 공산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을 지키지. 공산 세력의 독재나 이쪽은 조금 덜하지만 유신 독재를 하면 어느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투쟁하겠냐 이거예요.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신 독재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유신을 관두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종북이래. 종북이 뭡니까? 북을 따라하는 거죠. 북의 일당 독재, 공산 세력, 공산 체제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종북 아니에요. 유신도 반대했는데 왜 종북을 합니까? 그러면 왜 이러냔 말이죠. 우리 대구 젊은이 여러분, 왜 이럴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신문에서 남북관계 개선하자 종북 좌파다, 복지 확대하자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조선일보와 대구메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키우지 않고 재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재벌밖에 없어요. 그럼 재벌과 손을 잡고 있는 언론사, 그 사람들은 재벌을 도와줘야 재벌로부터 광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재벌이 좋죠. 노동자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으면 재벌이 좋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재벌이십니까? 한 분 한 분 재벌의 친인척 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적어도 10대 재벌 회사의 정규직 직원 계십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욕해도 돼요. 복지 좌파 포퓰리즘이다, 노동자 빨갱이다, 복지 확대 좌파, 또 뭐죠? 남북관계 개선 종북 좌파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역사를 안 가르쳤어요. 2012년 대구가 왜 이러냐? 몰라, 대구 시민이. 역사를 안 가르쳤으니까. 역사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어르신들 경우에 설득 안 되는 거 압니다.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넘어가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향수를 느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어르신들 경우에. 그런데 그런 시절은 이제 안 온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기업이 아무리 사내 유보금이 늘어나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시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냐? 우리 노동자의 90%를 고용해주고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공정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있죠. 15년 전에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주차장에서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최대 기업, 세계 최대 기업 됐죠.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 재벌이 다 말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을 못 살게 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국민이 더불어 살 수 있어야 된다. 비정규직이 아니라 좀 나은 직장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 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 1년 하루하루 지나면서 왜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정말 통탄을 합니다. 그 양반이 그랬죠. 내 땅값을 제때 잡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봉화마을에 내려가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IMF의 강요였지만 이 노동 문제 내가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내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거, 임금 격차 줄여가는 거, 이런 거 왜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을까? 세 번째, 조선일보가 아무리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씹어 돌려도 그냥 배짱 좋게 복지 예산을 팍팍 늘렸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다, 이렇게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 불과 4년 전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세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명박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3.1%, 참여정부 4.2%, 국민의 정부 5.1%입니다.
경제 민주정부 10년이 잘했죠. 안보 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몇십 명이 죽었습니까?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NLL 밑에 구축함 갖다 놓고 넘어오지 마. 신경 쓰게 하지 마. 우리 건드리지 마라. 충돌하지 말자. 단 한 건도 군사 충돌이 없었고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충돌 벌어지자마자 박살냈어요. 포격을 가해서 북적 함정을. 뭐 하는 거예요? 안보를 보수가 잘한다고? 근데 왜 젊은 사람들 죽여? 경제 민주정부 10년이 잘했습니다. 안보 민주정부 10년이 잘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경험이 쌓여 있고요. 이 경험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세상 떠나면서부터 통탄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정말 지켜주지 못했다. 조금만 잘했더라면 그 인간 안 죽었을 텐데. 그 반성하면서 4년 지나왔습니다. 3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왜 우리가 잘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 10년에 쌓인 경험, 그 다음에 치 떨리는 반성, 거기에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반면 교사. 정말 이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로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여기 왜 대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주말에 안 내려오냐? 지금 부산에 내려와요. 부산에. 지난번 4월 총선에 제가 부산에 출마했는데 시민들이 그래. 너희들 당선되면 안 내려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릴 뽑아줘 봐라. 맨날 저 정당 일당 지배를 허용하니까 안 내려오지. 썩은 막대기 꽂아도 당선되는데 왜 내려오냐. 부산에서 이번에 민주진영에 40% 주니까 강서구에 무슨 해양 플란트 이래가지고 1조가량의 사업을 줍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1조 사업을 강서구에 주고 지금 의원들이 매주 내려와서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5%를 받았으니까. 다음번에 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대구가 이렇게 침체하냐? 일당 지배를 30년 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섞어야지. 아니 충청도 보세요. 왔다 갔다 섞어주니까 세종시 가져가잖아요. 섞어서 이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양쪽이 같이 노력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역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자, 여기 모두 부자라면 모르겠으나 자, 이제 더불어 사는 서민의 입장에서 누가 내 생활을 낫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한테 표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줄게. 찍어줄게.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찍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나의 삶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유권자 한 분 한 분이 나의 삶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재벌 중심의 고도 성장 정책 효과 없다. 이것 때문에 IMF 불러들여서 개차반 났다. 이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 경쟁하고 노동자도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냐? 나의 삶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